정직한 맛, 바른 경영. 오늘은 한 시대를 바르게 이끈 기업가, 오뚜기 창립자 함태호 명예회장의 이야기입니다. 1924년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사람이 굶주리지 않는 세상을 꿈꿨던 한 남자. 그의 철학은 단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정직한 음식, 바른 삶. 기업의 목적이 이윤이 아닌 사람의 행복이 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준 진정한 경영인의 삶,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좋은 이야기들이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1장, 가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의지. 1924년 평안남도 평원. 한반도 북쪽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함태호는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시대는 일제강점기였고 조선은 나라의 이름조차 잃어버린 채 식민 지배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다. 그의 집안은 가난했다. 아버지는 작은 농사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이어가는 소작농이었고 어머니는 품을 팔아 생계를 보탰다. 함태호는 그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배고픔이 무엇인지 한 끼 밥이 얼마나 귀한지를 뼈저리게 배워야 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가난과 불안, 그리고 전쟁의 그림자로 얼룩져 있었다. 일제강점기 말기, 조선의 젊은이들은 강제로 징용되고 징집되었다. 마을 곳곳에서는 곡성이 들렸고 어린 함태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그는 학교에 다니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이 여의치 않았다. 낮에는 농사일을 거들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 글을 배웠다. 그러나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다. 언젠가 내가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이 소박하지만 위대한 꿈은 그의 평생을 관통하는 철학이 되었다. 1945년 광복이 찾아왔다.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곧 남과 북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이념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평안남도는 공산 정권의 통치 아래 들어갔다. 함태호의 가족은 극심한 혼란 속에서 갈등했다. 남쪽으로 갈 것인가, 북쪽에 남을 것인가. 그러나 선택의 여지는 많지 않았다. 공산 정권 아래에서 소작농의 삶은 여전히 고달팠고 자유는 더욱 억압받았다. 결국 함태호의 가족은 월남을 결심했다. 그들은 밤을 틈타 38선을 넘었다. 목숨을 건 탈출이었다. 총소리가 들릴 때마다 온 가족이 땅에 엎드렸고 어둠 속을 헤매며 남쪽으로 걸었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피란민 수용소에서 임시로 머물렀고 그곳에서 함태호는 또다시 생존의 현장을 마주했다. 수용소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 전쟁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 가족을 잃고 홀로 남은 사람들. 모두가 배고팠고 모두가 불안했다. 함태호는 그곳에서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다. 공장에서 품을 팔았고 시장에서 짐을 날랐으며 때로는 고물을 주워 팔기도 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이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 이 순간이 나를 단련시키고 있다. 그는 일하면서도 사람들을 관찰했다. 어떤 장사가 잘 되고 어떤 물건이 팔리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눈여겨봤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건 바로 먹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배가 고프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배를 채워야 생각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희망을 품을 수 있다. 그 시절 함태호가 가장 절실히 깨달은 것은 바로 한 끼 식사의 고마움이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 부산은 피란민들로 더욱 넘쳐났고 혼란은 극에 달했다. 함태호는 그 와중에도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다. 전쟁 중에도 장사는 계속되었고 그는 미군 부대 근처에서 물건을 팔기도 했다. 그는 영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랐지만 몸짓과 표정으로 미군들과 소통했다. 그들이 원하는 물건을 구해다 주고 작은 이익을 남겼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가족의 입에 풀칠을 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삶은 여전히 고달팠다. 하지만 함태호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 그는 작은 식료품 가게를 열었다.
쌀, 밀가루, 설탕 같은 기본적인 식재료를 팔았다. 그는 장사를 하면서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절대로 손님을 속이지 않는다. 쌀을 팔 때 물을 섞지 않았고 무게를 속이지 않았다. 그는 정직하게 장사했다. 그 결과 그의 가게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저 집은 정직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단골 손님이 늘어났다. 함태호는 장사를 통해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다. 정직은 결국 이익으로 돌아온다. 당장은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가 사업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배웠다. 이 철학은 훗날 그가 오뚜기를 창립할 때 가장 중요한 경영 원칙이 되었다. 그의 삶은 가난했지만 그의 마음은 가난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더 나은 내일을 믿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겪은 배고픔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하고 싶었다. 그가 꿈꾼 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이 꿈은 그를 평생 지탱한 원동력이었다. 1960년대 들어 한국 사회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함태호는 그동안 모은 돈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꿈을 키워갔다. 그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는 식품 사업을 하고 싶었다. 그리고 1969년 마침내 그는 45세의 나이로 오뚜기 식품공업사를 창립했다. 가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의 의지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그가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배고픔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그는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그는 평생의 철학을 배웠다. 정직하게, 바르게, 그리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함태호 명예회장이 가난 속에서 배운 가장 큰 지혜였다. 제2장. 오뚜기의 시작, 정직한 맛의 신념. 1969년 함태호는 45세였다. 인생의 전반기를 가난과 싸우며 보낸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동안 식료품 장사를 하며 축적한 경험과 자본,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정직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확고한 신념.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그는 오뚜기 식품공업사를 창립했다. 당시 대한민국의 식품 시장은 혼란스러웠다. 전후 복구가 한창이었고 경제 개발이 막 시작되던 시기였다. 시장에는 외국 브랜드가 넘쳐났다. 미국, 일본에서 들어온 식품들이 백화점과 상점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반면 국산 제품은 싸구려, 저급품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품질이 일정하지 않았고 위생 상태도 불량한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들은 조금 비싸더라도 외국 제품을 선호했다. 함태호는 이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봤다. 그는 생각했다. 왜 우리는 우리 것에 자신감을 갖지 못할까? 왜 우리 제품이 외국 제품보다 못하다고 생각할까? 그는 답을 알고 있었다. 품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해답은 명확했다.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면 된다. 그가 첫 번째로 선택한 제품은 카레였다. 당시 카레는 일본 브랜드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서양에서 온 이 이국적인 음식은 한국 사람들에게 새로운 맛의 경험이었고 특히 젊은 세대와 도시 가정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다. 함태호는 카레 시장의 가능성을 봤다. 그러나 단순히 일본 제품을 모방하거나 저가 경쟁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진짜 좋은 카레를 만들고 싶었다. 제품 개발은 쉽지 않았다. 함태호는 직접 원료를 선별했다. 향신료 하나하나를 맛보고 배합 비율을 조정하고 수십 번의 시제품을 만들었다. 그는 제품을 만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 가족이 먹을 수 있는가? 이것이 그의 유일한 기준이었다. 만약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에게 먹일 수 없는 제품이라면 그것은 시장에 내놓을 수 없는 제품이었다. 함태호는 품질만큼이나 위생에도 철저했다. 당시 대부분의 식품 공장은 위생관념이 부족했다. 그러나 오뚜기 공장은 달랐다. 함태호는 직원들에게 작업 전 반드시 손을 씻게 했고 작업복과 모자를 착용하게 했다. 공장 바닥은 매일 청소했고 원료 보관 창고는 철저히 관리했다. 그는 말했다.
음식은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불결하면 안 된다. 드디어 1969년 말 오뚜기 카레가 시장에 출시되었다. 포장도 깔끔했고 맛도 일본 제품에 뒤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가격이 합리적이었다. 함태호는 과도한 이윤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적정한 이익을 추구했다. 소비자가 부담 없이 살 수 있으면서도 회사가 지속 가능한 수준의 이익.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올바른 가격이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처음에는 미지근했다. 소비자들은 생소한 브랜드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뚜기? 그게 뭔데? 사람들은 여전히 익숙한 일본 브랜드를 찾았다. 함태호는 낙담하지 않았다. 그는 직접 백화점과 상점을 돌아다니며 제품을 소개했다. 시식 행사를 열었고 주부들에게 직접 요리법을 알려주었다. 그는 영업사원이자 요리 강사였고 때로는 배달원이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다. 오뚜기 카레를 먹어본 사람들이 다시 찾기 시작했다. 맛이 괜찮네, 가격도 착하고 국산인데 품질이 좋아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함태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품질을 더욱 개선했고 유통망을 확대했다. 무엇보다 그는 한 번도 품질을 타협하지 않았다. 1970년대 초 한국 경제는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중화공업이 발전하고 수출이 늘어나고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했다. 식품 시장도 커졌다. 새로운 경쟁자들이 등장했고 시장은 점점 치열해졌다. 어떤 회사는 저가 전략으로 시장을 공략했고 어떤 회사는 화려한 광고로 소비자를 유혹했다. 함태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품질과 신뢰로 승부하고 싶었다. 그는 직원들에게 거듭 강조했다. 우리는 절대로 원료를 속이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로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직하게 제품을 만든다. 이것이 오뚜기의 3대 원칙이었다. 품질, 위생, 신뢰. 이 세 가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가치였다. 1970년대 중반, 오뚜기는 제품 라인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카레에 이어 케첩, 마요네즈, 소스류를 출시했다. 모든 제품은 동일한 철학으로 만들어졌다. 내 가족이 먹을 수 있는가라는 기준, 그리고 정직한 원료, 정직한 제조라는 원칙. 함태호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마다 직접 시식했다. 그는 회의실에서 임원들과 함께 제품을 먹으며 평가했다. 이 맛은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실까? 이 향은 너무 인공적이지 않나?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 그의 질문은 언제나 소비자의 관점에서 출발했다. 함태호는 또한 포장에도 신경을 썼다. 당시만 해도 식품 포장은 단순했다. 그러나 그는 포장이 단순히 제품을 담는 용기가 아니라 소비자와의 약속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포장지에는 원료와 제조일자, 유통기한을 명확히 표기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일이었다. 많은 식품 회사들이 이런 정보를 숨기거나 애매하게 표기했지만 오뚜기는 투명하게 공개했다. 1970년대 후반, 오뚜기는 한국 식품업계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카레 시장에서 일본 브랜드를 제치고 1위에 올랐고 케첩과 마요네즈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매출은 꾸준히 증가했고 직원 수도 늘어났다. 그러나 함태호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다. 그는 성공을 자축하기보다는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지금 잘 나가는 것은 소비자들이 우리를 믿어주기 때문이다. 이 믿음을 저버리는 순간 우리는 끝이다. 그는 품질 관리를 더욱 강화했다. 원료 검수 과정을 엄격히 했고 제조 공정마다 품질 검사를 실시했다. 불량품이 발견되면 전량 폐기했다. 손해를 보더라도 불량품을 시장에 내보낼 수는 없었다. 함태호의 이런 원칙은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였다. 임원들은 가끔 건의했다. 회장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조금 기준을 낮춰도. 그러면 함태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안 됩니다. 우리가 기준을 낮추는 순간 우리는 소비자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오뚜기가 착한 기업, 정직한 회사로 불리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일관된 원칙 때문이었다.
함태호는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신뢰를 택했다. 빠른 성장보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택했다. 화려한 광고보다 묵묵한 품질 개선을 택했다. 이것이 바로 오뚜기가 오늘날까지 사랑받는 이유였다. 1970년대를 마감하며 함태호는 조용히 다짐했다. 우리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정직한 맛, 바른 경영. 이것이 우리의 길이다. 그리고 그는 이 약속을 평생 지켰다. 제3장. 사람을 먼저 생각한 경영. 함태호 회장의 경영 철학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사람 중심 경영이었다. 그는 회사를 단순히 이익을 내는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 성장하고 행복을 찾는 공동체로 보았다. 이런 철학은 그가 직접 겪었던 가난과 배고픔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고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1970년대 초 오뚜기가 막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였다. 당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악명이 높았다. 근로기준법은 있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다. 그러나 오뚜기는 달랐다. 함태호는 직원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했다. 업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임원들이 인건비 부담을 걱정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직원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없다면 어떻게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아껴야 회사가 삽니다. 함태호는 직원 복지에도 적극적이었다. 그는 공장 근처에 기숙사를 마련했다. 지방에서 올라온 젊은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숙사에는 깨끗한 침대와 책상이 있었고 식당에서는 새끼 식사가 무료로 제공되었다. 함태호는 식당 메뉴를 직접 점검했다. 그는 직원들이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해야 한다고 믿었다. 값싼 재료로 대충 만든 식사는 용납하지 않았다. 우리 직원들이 먹는 밥상이 곧 우리 회사의 수준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1970년대 중반 오뚜기는 직원 자녀 학비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복지 정책이었다. 함태호는 직원들의 자녀가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 자신이 가난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하고 싶어 한다면 우리 회사가 돕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학비 지원을 받은 직원들은 눈물을 흘렸다. 어떤 직원은 회장실로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다. 함태호는 그런 직원들을 보며 오히려 미안해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위해 일하는데 회사가 여러분을 위해 이 정도는 해야지요. 함태호의 리더십은 명령이 아니라 모범이었다. 그는 회장이었지만 누구보다 일찍 출근했다. 새벽 5시면 공장에 나와 있었다. 그는 공장을 돌아다니며 직접 기계를 살피고 생산 현장을 점검했다. 야간 근무를 하는 직원들을 만나면 격려의 말을 건넸다. 수고가 많습니다. 밤샘 근무가 힘들죠? 오늘도 좋은 제품 부탁합니다. 그는 직원들의 이름을 외웠다. 수백 명의 직원이 있었지만 그는 대부분의 직원 이름을 알고 있었다. 복도에서 직원을 만나면 이름을 부르며 인사했다. 김 과장, 어제 보고서 잘 봤습니다. 수고했어요. 직원들은 회장이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자신이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함태호는 직원들의 가족 사정도 챙겼다. 어느 직원의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으면 직접 병문안을 갔다. 회장이 바쁜 일정을 쪼개어 병원까지 찾아오는 것에 직원들은 놀랐다. 함태호는 병상에 누운 직원 부모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비는 회사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소식이 회사 내에 퍼지면서 직원들의 충성심은 더욱 높아졌다. 그들은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었다. 회장이 자신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했다. 오뚜기의 낮은 이직률과 높은 생산성은 바로 이런 문화에서 비롯되었다. 1980년대 한국 경제는 호황을 맞았다.
많은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몸집을 키우고 계열사를 늘리고 건물을 짓고 해외에 진출했다. 그러나 함태호는 달랐다. 그는 무리한 확장을 경계했다. 임원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안하면 그는 신중하게 검토했다. 그리고 자주 이렇게 말했다. 욕심은 회사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합시다. 그는 식품 본업에 충실했다. 카레, 케첩, 마요네즈, 라면. 오뚜기는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다른 산업으로 무리하게 뻗어나가지 않았다. 부동산 투기도 하지 않았다. 오로지 식품의 품질을 높이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다. 이런 보수적인 경영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판도 있었다. 너무 소극적이다,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함태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오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년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함태호의 이런 철학은 직원 관리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1980년대 후반 경기가 잠시 침체되었을 때 많은 기업들이 구조 조정에 나섰다. 인원을 감축하고 임금을 삭감했다. 오뚜기도 매출이 주춤했다. 임원들은 걱정했다. 회장님, 이대로는 어렵습니다. 인건비를 줄여야 합니다. 함태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직원을 내보낸다면 그것은 가족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함께 버틸 것입니다. 그는 임원들의 급여부터 삭감했다. 자신의 급여도 절반으로 줄였다. 하지만 일반 직원들의 급여는 건드리지 않았다. 오히려 어려운 직원들에게는 생활비를 지원했다. 회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몇 년 후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회사가 어려울 때 자신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했고 오뚜기는 더 강한 회사가 되었다. 함태호는 회장실 문을 항상 열어두었다. 누구든 들어와 이야기할 수 있었다. 직급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그는 경청했다. 어느 날 젊은 사원이 회장실로 찾아왔다. 떨리는 목소리로 제품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함태호는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한번 시도해 봅시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원은 감격했다. 회장이 자신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에.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실제로 제품 개선으로 이어졌다. 이런 일화는 회사 내에 퍼졌고 직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 함태호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 회사는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건물이 회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회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함태호의 경영 철학이었다. 이익보다 사람, 성장보다 지속, 빠름보다 발음. 그는 이 원칙을 평생 지켰고 오뚜기는 그래서 사람 냄새 나는 회사가 되었다. 제4장. 바른 경영과 사회적 책임. 함태호 명예회장에게 경영은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에 대한 책임이었고 도덕적 의무였다. 그는 기업이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반드시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고 믿었다. 이런 신념은 그가 평생 실천한 바른 경영의 핵심이었다. 함태호의 바른 경영은 무엇보다 정직한 납세에서 시작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한국 사회에서 탈세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많은 기업들이 이중장부를 작성했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했다. 심지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영리한 경영으로 여기는 풍조마저 있었다. 그러나 함태호는 달랐다. 그는 회계팀에 명확한 지침을 내렸다. 우리는 법이 정한 세금을 정확히 납부합니다. 단 한 푼도 속이지 않습니다. 회계 담당 임원이 절세 방안을 제안하면 그는 신중하게 살펴보았다. 합법적인 절세는 받아들였지만 편법이나 탈법적인 방법은 단호히 거부했다. 그는 말했다. 세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다른 국민들의 부담이 됩니다. 한 푼을 속이면 그것은 남의 밥 한 숟가락을 빼앗는 일입니다. 이 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졌다. 오뚜기는 창립 이후 단 한 번도 세금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거나 적발된 적이 없었다. 국세청 관계자들조차 오뚜기의 투명한 회계 처리를 모범 사례로 꼽을 정도였다. 함태호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에게 정직한 납세는 기업의 기본 도리였다. 함태호의 윤리 경영은 거래 관계에서도 빛을 발했다. 당시 많은 대기업들은 하청업체나 납품업체의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했다. 일방적으로 단가를 낮추거나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떠넘기기식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오뚜기는 달랐다. 함태호는 협력업체를 파트너로 여겼다. 그는 직접 협력업체 대표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원료 가격이 올랐을 때 납품업체가 어려움을 호소하면 적정한 가격 인상을 받아들였다. 임원들이 경쟁사는 더 싼 가격에 납품받는다고 말해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 협력업체가 망하면 결국 우리도 어려워집니다. 함께 살아야 모두가 삽니다.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도 이익입니다. 대금 지급도 정확했다.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입금했고 어음 대신 현금으로 지급했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오뚜기와 거래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오뚜기는 믿을 수 있는 회사라는 평판이 업계에 퍼졌다. 그 결과 좋은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고 제품의 품질도 높아졌다. 함태호는 부정부패를 철저히 배격했다. 1980년대 한국 기업 문화에서 접대와 뇌물은 일상적이었다. 관공서나 대기업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함태호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영업팀에 지시했다. 우리는 제품의 품질로 승부합니다. 뒷거래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만약 누군가 금품을 요구하면 그 거래는 포기하십시오. 실제로 오뚜기는 부당한 요구를 받으면 거래를 포기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오뚜기의 명성을 지키는 일이었다. 함태호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더러운 돈으로 얻은 이익은 결국 회사를 망칩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일합시다. 이런 원칙 때문에 오뚜기는 정경유착이나 비리 스캔들과 무관한 회사가 되었다. 한국 기업 역사에서 이만큼 깨끗한 경영을 해온 회사는 드물었다. 함태호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공헌 활동으로도 이어졌다. 그는 일찍부터 사회에 받은 것은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1976년 오뚜기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그는 오뚜기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주요 사업은 장학사업이었다. 함태호 자신이 가난 때문에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그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돕고 싶었다. 오뚜기 재단은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성적도 중요했지만 그보다는 형편이 어렵고 배움의 의지가 있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했다. 함태호는 장학생 선발 기준을 직접 정했다. 성적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바른 인성입니다. 그런 학생들을 도웁시다.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함태호가 직접 참석했다. 그는 학생들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것이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많은 장학생들이 훗날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며 오뚜기의 철학을 이어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도움을 잊지 않았고 사회에 환원하는 삶을 살았다. 오뚜기 재단은 장학사업 외에도 복지사업을 펼쳤다. 독거노인 지원, 장애인 시설 후원, 재해 구호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 함태호는 이런 활동을 결코 홍보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묵묵히 도왔다. 어느 기자가 물었다. 회장님, 왜 이렇게 많은 기부를 하시면서도 홍보를 하지 않으십니까? 함태호는 담담하게 답했다. 선행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회사를 홍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오늘날 착한 기업의 모범이 되었다. 오뚜기는 기부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고
화려한 행사도 열지 않았다. 그저 필요한 곳에 조용히 도움을 주었다. 함태호는 늘 말했다. 돈은 잠시 내 손에 맡겨진 사회의 자산일 뿐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필요한 곳에 써야 합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도 검소하게 살았다. 회장이었지만 고급 외제차를 타지 않았고 화려한 저택도 짓지 않았다. 그의 생활은 소박했다. 의식주에 사치를 부리지 않았고 허례허식을 멀리했다. 그가 가장 큰 즐거움을 느낀 것은 좋은 제품을 만들고 직원들이 행복해하고 사회의 보탬이 되는 것이었다. 함태호의 바른 경영과 사회적 책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이었고 매일매일 실천하는 생활 방식이었다. 그는 기업이 단순히 돈을 버는 조직이 아니라 사회를 이롭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오뚜기는 오늘날까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중 하나로 남아있다. 납세 1조 원 이상, 기부금 수백억 원, 그리고 단 한 번의 비리나 부정거래 없는 깨끗한 경영. 이것이 바로 함태호 명예회장이 남긴 유산이었다. 그가 평생 실천한 한마디. 한 푼을 속이면 그것은 남의 밥 한 숟가락을 빼앗는 일이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오뚜기의 경영 원칙으로 살아 숨쉬고 있다. 제5장.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오뚜기 정신.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위기 앞에서 드러난다. 순풍에 돛단 듯 성장할 때는 누구나 훌륭한 경영자처럼 보인다. 그러나 폭풍우가 몰아칠 때 기업의 본질과 경영자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함태호 명예회장과 오뚜기가 진정으로 위대한 이유는 바로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태도 때문이었다. 1997년 한국 경제를 강타한 IMF 외환위기는 그야말로 재앙이었다. 30대 재벌 기업 중 절반 이상이 부도 위기에 몰렸고 수많은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다.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났고 가장들이 직장을 잃었다. IMF라는 세 글자는 한국인들에게 악몽과도 같은 단어가 되었다. 오뚜기도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 원자재 가격이 2배 이상 뛰었다. 은행들은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유동성 위기가 닥쳐왔다. 소비가 급감하면서 매출도 떨어졌다. 회사의 재무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경영진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재무 담당 임원이 보고했다. 회장님, 이대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인건비가 가장 큰 부담입니다. 구조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다른 임원들도 동의했다. 당시 거의 모든 기업이 구조 조정을 단행하고 있었다. 정리해고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처럼 여겨졌다. 임원들은 구조 조정 계획안을 제시했다. 인원 감축, 임금 삭감, 복지 축소. 냉정한 숫자들이 보고서에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함태호는 보고서를 한참 들여다보았다.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73세의 노 회장에게도 이 결정은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안 됩니다. 짧고 단호한 한마디였다. 임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그러나. 함태호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가족은 버리는 게 아니라 함께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가족입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가족을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재무 담당 임원이 다시 말했다. 회장님,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함태호는 단호하게 답했다. 다른 방법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해법을 찾읍시다. 직원을 자르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아예 선택지에 없는 것입니다. 회의는 길어졌다. 밤이 깊어갔다. 임원들은 대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함태호는 먼저 자신의 급여부터 절반으로 줄였다. 임원들의 급여도 30% 삭감했다. 불필요한 지출을 모두 줄였다. 광고비를 최소화하고 접대비를 없앴다. 신규 투자를 연기했다. 그러나 일반 직원들의 급여는 건드리지 않았다. 오히려 어려운 직원들에게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다.
회사가 어려운데도 직원들이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함태호는 말했다. 직원들의 생계가 우선입니다. 회사는 버틸 수 있지만 가정이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은행을 직접 찾아다녔다. 7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은행장들을 만나 대출 연장을 요청했다. 그는 오뚜기의 경영 철학과 재무 건전성을 설명했다. 오뚜기가 얼마나 투명하게 경영되어 왔는지, 얼마나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 왔는지 강조했다. 은행들도 오뚜기의 명성을 알고 있었다. 부채가 적고 회계가 투명하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회사. 무엇보다 함태호 회장의 인품과 경영 철학을 신뢰했다. 결국 은행들은 대출 연장에 동의했다. 일부 은행은 추가 신용까지 제공했다. 함태호는 협력업체들도 찾아갔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그는 협력업체에 일방적으로 단가 인하를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함께 어려움을 나누자고 제안했다. 우리 모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함께 버티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대금은 정확히 지급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합쳐봅시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감동했다. 대기업들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후려치고 대금 지급을 미루는 상황에서 오뚜기는 달랐다. 그들은 오뚜기와 함께 위기를 버티기로 했다. 일부 업체는 자발적으로 단가를 조정해주기도 했다. 공장에서는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직원들이 스스로 비용 절감 아이디어를 냈다. 전기 사용을 줄이고 자재 낭비를 최소화하고 공정을 개선했다. 한 푼이라도 회사를 도우려는 마음이었다. 회장이 자신들을 지켜주려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직원들도 회사를 지키려 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함태호를 찾아왔다. 회장님, 저희가 월급을 조금 덜 받아도 괜찮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함태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직원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월급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힘든 시기였지만 오뚜기는 버텼다. 1998년, 1999년을 지나며 조금씩 회복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 경제가 저점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오뚜기는 단 한 명의 직원도 해고하지 않고 위기를 넘겼다. 2000년대 초 경기가 회복되면서 오뚜기는 오히려 더 강한 기업이 되었다. IMF 위기 때 보여준 함태호의 리더십과 회사의 가치관은 언론에 알려졌다. 구조 조정 없이 위기를 극복한 기업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다. 소비자들의 신뢰는 더욱 높아졌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충성심은 하늘을 찔렀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회사가 자신들을 진정으로 가족처럼 여긴다는 것을. 어려울 때 버리지 않는 회사라는 것을.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고 오뚜기의 생산성과 품질은 더욱 향상되었다. 함태호는 IMF 위기를 회고하며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가장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것이 곧 회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뚜기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는 기업명처럼 그의 경영 철학은 바로 복원력이었다. 한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 그것은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사람과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오뚜기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IMF 때 경험이 있었고 재무 구조가 건전했으며 무엇보다 직원들과의 신뢰가 두터웠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오뚜기는 구조 조정 없이 위기를 넘겼다. 함태호는 이렇게 말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 때 올바르게 행동하면 위기가 지나간 후 더 강해집니다. 반대로 위기 때 잘못된 선택을 하면 영원히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가 위기 속에서 선택한 것은 사람이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 이익이 아니라 신뢰, 단기가 아니라 장기. 이것이 바로 오뚜기 정신이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 그 힘은 바로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진리를 함태호는 증명했다. 제6장 신앙과 도덕, 그리고 삶의 지혜. 함태호 명예회장의 삶을 이해하려면 그의 신앙과 도덕관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신앙은 그의 모든 결정과 행동의 기준이 되었다. 그에게 경영은 단순히 사업을 운영하는 일이 아니라 신앙을 실천하는 장이었다. 함태호의 하루는 새벽 기도로 시작되었다. 매일 새벽 4시면 그는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성경을 펼쳤다. 1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 70대가 넘어서도 80대가 되어서도 이 습관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새벽 기도 시간에 하루를 설계했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면 신에게 지혜를 구했다. 그가 가장 자주 읽은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의 경영 철학이 되었다. 제품을 만들 때, 직원을 대할 때, 사업을 결정할 때 그는 항상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일인가를 물었다. 단기적 이익이 아니라 양심과 도덕이 그의 판단 기준이었다. 주일이면 그는 어김없이 교회에 나갔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중요한 일정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았다. 해외 출장 중에도 현지 교회를 찾았다. 그에게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었다. 교회에서 그는 특별한 대우를 원하지 않았다. 회장이라는 직함을 내세우지 않았고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다. 헌금도 화려하게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꾸준히 헌금했다. 교회 건축 헌금이나 선교 헌금에도 적극 참여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내걸지 않았다. 한 번은 교회에서 대형 건축 헌금을 모금했다. 고액 헌금자들의 이름을 교회 벽에 새기겠다고 했다. 함태호는 거절했다. 이름을 새기지 말아 주십시오. 헌금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설득했지만 그는 끝까지 고사했다. 결국 그의 이름은 헌금자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교인들은 알고 있었다. 가장 큰 헌금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함태호의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일상생활과 경영 전반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는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가를 먼저 물었다. 이익이 되더라도 양심에 어긋나면 하지 않았다. 손해를 보더라도 올바른 일이면 실천했다. 어느 날 한 거래처에서 큰 계약을 제안했다. 조건도 좋았고 이익도 상당했다. 그러나 담당 임원이 조사해보니 그 거래처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원료를 조달하고 있었다. 임원이 보고하자 함태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계약을 취소하십시오. 아무리 이익이 크더라도 불의와 손잡을 수는 없습니다. 임원이 아까워했다. 회장님, 이 계약을 놓치면 경쟁사가 가져갈 것입니다. 함태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경쟁사가 가져가든 말든 그것은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갑니다. 바른 길을 갑니다. 이런 원칙은 자녀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함태호는 자녀들을 엄하게 키웠다. 그러나 그 엄함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자녀들에게 부보다 인격을 강조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다. 이것이 그가 자녀들에게 가장 자주 한 말이었다. 그는 자녀들에게 물질적 풍요를 주기보다는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려 했다. 용돈도 적게 주었고 사치를 허락하지 않았다. 자녀들이 명품을 사고 싶어하면 타일렀다. 그 돈이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 한 명을 도울 수 있다. 정말 그 가방이 그렇게 필요하냐? 자녀들은 처음에는 불만스러워했다. 친구들은 다 좋은 것을 쓰는데 왜 자신들만 검소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었다. 진정한 가치는 물질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함태호는 자녀들에게 노동의 가치도 가르쳤다. 방학이면 자녀들을 공장에 데려갔다. 생산 현장에서 직접 일을 시켰다. 포장 작업을 하고 창고 정리를 하고 청소를 했다. 자녀들은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배웠다. 저녁이면 함태호는 자녀들과 대화했다. 오늘 무엇을 배웠느냐? 자녀들이 대답하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회사는 나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마라.
함태호는 회장실 문을 항상 열어두었다. 누구든 들어와 이야기할 수 있었다. 직급과 나이에 상관없이 그는 경청했다. 말단 사원이 찾아와도 정중하게 맞았다. 차를 대접하고 의견을 들었다. 그의 겸손함은 진짜였다. 어느 날 신입사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회장실 문을 두드렸다. 회사 식당 메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내고 싶었다. 함태호는 웃으며 맞았다. 들어오게. 무슨 이야기인가? 신입사원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함태호는 진지하게 들었다. 그리고 식당 담당자를 불렀다. 이 직원의 의견을 검토해보게. 좋은 아이디어라면 바로 시행하도록. 신입사원은 감격했다. 자신의 의견을 회장이 직접 듣고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에 이런 문화가 오뚜기에는 살아있었다. 함태호는 자신을 식품 장사꾼이라고 불렀다. 거창한 타이틀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겸손하게 자신의 일을 소개했다. 저는 그냥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장사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생명산업을 지킨다는 신념이었다. 그는 늘 말했다. 식품 사업은 생명사업입니다.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것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직해야 하고 가장 책임감 있어야 합니다. 함태호는 개인적으로도 검소했다. 고급 양복을 맞춰 입지 않았고 외제차를 타지 않았다. 집도 화려하지 않았다. 그는 소박하게 살았다. 음식도 간소하게 먹었다. 사치스러운 식사를 멀리했고 집에서는 된장찌개와 김치로 식사하는 것을 좋아했다. 누군가 물었다. 회장님,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십니까? 함태호는 담담하게 답했다.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잠시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깊었다. 그가 남긴 것은 재산이 아니라 철학이었다. 정직, 겸손, 사랑, 책임. 이것이 함태호가 평생 실천한 가치였다. 그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결국 정직한 자의 편이 된다. 남보다 조금 늦더라도 바르게 가라. 이것이 함태호의 지혜였고 그의 신앙이었으며 그의 삶이었다. 제7장. 후대에 남긴 유산 착한 기업의 표준. 2016년 9월 7일 함태호 명예회장은 92세를 일기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각계각층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조화를 보냈고 정부는 금탑 산업 훈장을 추서했다. 그러나 가장 진심 어린 애도는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나왔다. 빈소에는 오뚜기 직원들뿐 아니라 수많은 일반 시민들이 찾아왔다. 그를 직접 만난 적 없는 사람들도 조문을 왔다. 한 주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분 덕분에 우리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정직한 기업인이 떠나셨습니다. 한 대학생은 조문록에 이렇게 썼다. 제가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복을 빕니다. 그의 장례는 검소하게 치러졌다. 그가 생전에 남긴 유언 때문이었다. 장례를 크게 치르지 마라. 조용히 소박하게 보내달라. 그 돈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쓰거라. 유족들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화려한 장례를 거부했다. 대신 조의금을 모아 장학재단에 기부했다. 함태호는 죽어서도 남을 돕는 일에 재산을 쓴 것이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언론은 일제히 그의 삶을 조명했다. 정직한 기업인, 윤리 경영의 표본, 마지막 선비 기업가. 수많은 수식어가 붙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많이 언급된 것은 착한 기업이었다. 오뚜기는 함태호 명예회장 사후에도 착한 기업의 대명사로 남아있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그가 평생 실천한 원칙들이 기업 문화로 완전히 뿌리내렸기 때문이다. 첫째, 정직한 납세. 오뚜기는 창립 이후 지금까지 누적 납세액 1조 원을 넘겼다. 단 한 번도 탈세나 세금 문제로 적발된 적이 없다. 국세청이 모범 납세 기업으로 선정할 정도다. 이것은 함태호가 평생 강조한 한 푼을 속이면 남의 밥 한 숟가락을 빼앗는 것이라는 철학이 지켜지고 있다는 증거다. 둘째, 꾸준한 기부.
오뚜기 재단이 설립된 1976년부터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은 수백억 원에 달한다. 장학금, 복지사업, 재해구호, 사회공헌 활동. 오뚜기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사회에 환원해왔다. 화려한 홍보 없이 묵묵히. 이것이 함태호의 방식이었고 지금도 오뚜기의 방식이다. 셋째, 구조조정 없는 경영. 오뚜기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도 단 한 번도 정리해고를 하지 않았다. 한국 기업 역사에서 이만큼 고용을 지킨 기업은 드물다. 이것은 함태호가 직원은 가족이라고 했던 철학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다. 오뚜기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15년이 넘는다. 업계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이직률은 5% 미만으로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직원들은 오뚜기에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우리 회사는 절대 직원을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품질에 대한 타협 없음. 오뚜기 제품은 여전히 내 가족이 먹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만들어진다. 함태호가 만든 이 원칙은 지금도 살아있다. 원료 선택, 제조 공정, 품질 검사 모든 단계에서 타협이 없다. 불량품은 전량 폐기된다. 이익보다 품질이 우선이다. 2023년 오뚜기는 한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식품 브랜드로 선정되었다. 소비자 조사 결과 가장 믿을 수 있는 식품 회사로 오뚜기가 1위를 차지했다. 이것은 함태호가 평생 쌓아온 신뢰의 결과다. 함태호의 유산은 숫자로만 측정할 수 없다.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기업의 양심이라는 개념이었다. 그는 증명했다. 정직하게 경영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직원을 아껴도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사회에 기여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국 사회에서 기업은 오랫동안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탈세, 비리, 갑질, 구조조정. 이런 단어들이 기업과 함께 언급되었다. 그러나 오뚜기는 달랐다. 오뚜기는 기업도 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젊은 세대는 오뚜기를 존경하는 기업으로 꼽는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오뚜기를 선망한다. 연봉이 가장 높지 않아도 가장 크지 않아도 오뚜기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그곳이 사람을 존중하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쳤을 때 오뚜기의 행보는 다시 한번 주목받았다. 많은 기업들이 구조 조정을 하고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임금을 삭감할 때 오뚜기는 달랐다. 오뚜기는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를 지원했다. 대금 지급을 앞당기고 추가 지원금을 제공했다. 함태호의 차남이자 오뚜기 회장인 함영주는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가 남긴 가르침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 버티는 것. 이것이 오뚜기의 정신입니다. 언론과 대중은 환호했다. SNS에서는 오뚜기 불매 안함, 오뚜기는 믿고 산다는 게시물이 쏟아졌다. 착한 기업에 대한 보상은 소비자의 지지로 돌아왔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오뚜기의 매출은 오히려 증가했다. 함태호가 남긴 철학은 단순했다. 이익보다 사람, 성공보다 정직, 빠름보다 발음. 이 세 가지 원칙은 오뚜기의 경영 지침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신입사원 교육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원칙이다. 오뚜기 본사 로비에는 함태호의 사진과 함께 이 문구가 새겨져 있다. 함태호의 손자이자 현재 오뚜기 부회장인 함태경은 말한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것이 할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라고 믿습니다. 오뚜기는 3대째 가족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사익을 챙기는 전형적인 가족 기업과는 다르다. 투명한 경영, 공정한 인사, 사회적 책임. 함태호가 세운 원칙은 대를 이어 지켜지고 있다. 2024년 오뚜기는 창립 55주년을 맞았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오뚜기는 단 한 번도 중대한 비리나 스캔들이 없었다. 이것은 한국 기업사에서 거의 유례가 없는 기록이다. 함태호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창업주가 아니다. 그는 기업의 양심을 세운 사람, 윤리 경영의 아버지, 착한 기업의 상징으로 기억된다.
그의 삶은 한편의 교과서가 되었다. 경영학과에서 가르치고 윤리학에서 인용되고 사회 전반에서 모범으로 제시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철학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함태호가 떠난 지 8년이 지났지만 오뚜기는 여전히 착한 기업이다. 이것이 진정한 유산이다. 사라지지 않는 유산. 살아 숨쉬는 유산. 함태호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다. 내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기억한다면 부자였다거나 성공했다고 기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의 바람은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그를 정직한 사람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그가 만든 회사는 지금도 정직하게 일하고 있다. 이것이 함태호 명예회장이 후대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이다. 제8장 함태호의 지혜 세상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 함태호 명예회장은 생전에 많은 말을 남기지 않았다. 그는 화려한 연설가도 아니었고 언론 인터뷰를 즐기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몇 마디 말들은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진실했고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다. 그것은 90년 넘는 세월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다. 2010년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결국 정직한 자의 편이 된다. 남보다 조금 늦더라도 바르게 가라. 이 말은 그의 인생 철학을 압축한 문장이었다. 그는 평생 지름길을 가지 않았다. 편법을 쓰지 않았고 꼼수를 부리지 않았다. 느리더라도 정직한 길을 걸었다. 그 결과 그는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었고 오뚜기는 신뢰받는 기업이 되었다. 젊은 창업가들이 그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면 그는 항상 같은 이야기를 했다. 빨리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빨리 가려다 넘어집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그는 빠른 성장을 경계했다. 단기간에 급성장한 기업들이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지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는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 100년 기업을 만들고 싶다면 조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함태호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정직의 가치를 강조했다. 2008년 한 대학교 특강에서 그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정직은 손해처럼 보입니다. 정직하면 남들보다 느린 것 같고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정직은 가장 빠른 길입니다. 왜냐하면 정직은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모든 것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창업 초기 정직하게 장사했을 때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던 일. IMF 때 직원을 지켰을 때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했던 일. 협력업체를 공정하게 대했을 때 좋은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았던 일. 모두 정직이 만든 결과였다. 학생들은 숨죽이며 들었다. 90세가 넘은 노인의 말에는 권위가 아니라 진정성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대로 말했고 말한 대로 살았다. 그래서 설득력이 있었다. 함태호는 욕심을 경계하는 말도 자주 했다. 욕심은 독약입니다. 조금씩 당신을 죽입니다. 충분한 것에 만족하십시오. 과도한 것을 원하면 결국 가진 것마저 잃게 됩니다. 그 자신이 욕심 없는 삶을 살았다. 회장이었지만 사치하지 않았고 부자였지만 검소했다. 그는 필요한 만큼만 가졌고 나머지는 나누었다. 그래서 그의 말에는 위선이 없었다. 2012년 한 경영인 모임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저는 평생 3가지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첫째, 거짓말하지 않기. 둘째, 남을 속이지 않기. 셋째, 약속 지키기. 이 3가지만 지켜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너무 단순해 보이는 원칙이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원칙을 평생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함태호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매일 자신을 점검했고 늘 깨어있으려 노력했다. 함태호는 사람의 가치를 무엇보다 강조했다. 사업은 결국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과 일하고 좋은 사람을 키우는 것. 이것이 경영의 전부입니다. 그는 기계나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사람에게 투자했다. 말년에 그는 후배 경영인들에게 이런 충고를 했다. 직원을 숫자로 보지 마십시오. 각자가 가정이 있고 꿈이 있고 인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그들도 회사를 존중할 것입니다. 이것이 함태호의 인사 철학이었다. 직원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었고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이었다. 함태호는 실패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다만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실패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 자신도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제품 개발 실패, 사업 판단 실수, 투자 손실. 그러나 그는 실패할 때마다 원인을 분석했고 교훈을 얻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다. 오뚜기라는 회사 이름처럼. 2015년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회사에 나왔다. 한 기자가 물었다. 회장님, 이제 쉬셔야 하지 않습니까? 함태호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일하는 것이 쉬는 것보다 편합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동안은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에게 일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었다. 좋은 제품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직원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의 의미였다. 함태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간결했다. 2016년 초 건강이 악화되어 병상에 누웠을 때 그는 가족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사람을 사랑하라.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깊었다. 그가 만든 한 숟가락의 카레, 한 그릇의 라면 속에는 그의 평생 철학이 녹아있다. 오늘날 오뚜기가 국민의 식탁 위에 자리 잡은 이유는 단지 맛 때문이 아니다. 그 안에는 정직한 마음이라는 가장 오래된 재료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함태호는 이것을 증명했다. 정직이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라는 것을, 사람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발음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 정직한 맛, 바른 경영을 실천한 사람. 이것이 그가 평생 추구한 가치였고 그가 세상에 남긴 유산이었다. 함태호의 삶은 끝났지만 그의 정신은 계속된다. 오뚜기라는 이름으로 직원들의 일터에서, 소비자들의 식탁에서, 그리고 착한 기업을 꿈꾸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서 그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명확하다. 이익보다 사람을, 성공보다 정직을, 빠름보다 발음을 선택하라. 이것이 함태호 명예회장이 90년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오늘도, 내일도, 그 이후에도 계속 울려 퍼질 것이다.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마무리. 함태호 명예회장의 인생은 정직하게 일하고 사람을 존중하며 사회에 돌려주는 삶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한국 기업사의 한 장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성공은 숫자가 아니라 당신이 남긴 신뢰의 크기로 결정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